몽골 초원 한밤에 게르 안 손님에게 아내를 내어준다는 풍습 믿으시겠습니까? 이곳에서는 지금도 어떤 남자는 아내 셋을 두고 그중 한 명을 손님에게 내어주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2003년 독일 인류학자 한스 밀러 박사의 보고서에는 몽골 유목민의 극단적 환대가 기록돼 있습니다. 2007년 BBC 다큐멘터리에서도 충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6개월, 35년 다닌 회사에서도 은퇴한 뒤 혼자 남은 집에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허한 시기에 이 풍습 이야기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곳의 자유와 어떤 잣대에도 구속받지 않던 그 전통을 직접 본다면 혹시 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 하나로 울란바토르에서 사흘을 더 달려 초원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기울자 게르 천막 위로 연기가 낮게 깔렸습니다. 바람은 말의 체온과 젖은 흙 냄새를 실어 나르고 저는 목도리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게르 문을 걷던 청년 바트르가 낮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손님은 우리 가족처럼 맞이합니다. 필요한 건 다 내줍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제 귀에는 미묘하게 다른 울림이 남았습니다. 내준다라는 단어,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트르 씨,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트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몽골어로는 웨르치흐 볼로라고 해요. 직역하면 줄 수 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에요. 설명은 애매했고 대화는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가슴은 답을 찾기 전부터 두근거리며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머물 것인가? 게르 앞을 지나던 아이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인지 모르게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 아이 손을 잡고 멀리 데려갔습니다. 제가 뭔가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게르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제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양고기 국물이 끓는 소리, 짠맛 강한 차의 향, 모닥불이 튀는 소리. 이 평온한 풍경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내어준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순간 겉으론 평온한데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 기분이 지금 제 마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 공기를 함께 마시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낯선 환대의 언어가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며 작은 이야기들이 더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어르든게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함께합니다. 아들 바트르가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놀라셨죠? 외국인들은 다 그래요. 아내 오윤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 마음을 뒤흔드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머니까지도. 오윤은 차를 따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 말은 평범해 보였지만 제 귀에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게르 한쪽에서 고양이가 울었습니다. 평범한 소리였지만 이 순간에는 모든 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익숙한 풍경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불편한 깨달음이 지금 제 가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냥 떠나는 게 나을까? 어둠 속에서 어르든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손님은 하늘이 보낸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니,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선물일까? 게르 박바람은 거세게 몰아쳤고 멀리서 올빼미가 울었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없는 낯선 땅에 있는 고요함과 긴장감으로 잠을 뒤척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만 더 머물러 보자. 그 순간 게르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트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게르 밖에서 말과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트르는 말 한 장을 매만지며 작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유도 모르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오윤이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손님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지요. 특별한 일이라니,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르든게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 중에 한국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성을 다해야겠지요. 정성을 다한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바트르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는 좀 달라졌잖아요. 어르든게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통은 시대가 바뀐다고 버리는 게 아니다. 오유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두 남자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바트르와 함께 말먹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퍼서 구유에 붓는 소리가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쓰다듬더니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마을에 왔던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자기 아내를 그 사람 게르로 보냈지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트르는 계속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아내가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거절하면 남편이 때린다고 제발 도와달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양동이를 들던 손이 떨려 곡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손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트르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일을 그는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도와줬어야 했는지 거절했어야 했는지 그 선택이 평생을 괴롭힌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기서도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저는 게르 근처를 혼자 산책했습니다. 초원 위바람은 차가웠고 멀리서 양떼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바트르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절하면 혼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곳의 환대는 자발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요된 친절, 억지로 베푸는 환대라니. 게르로 돌아가는 길에 오윤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매일 혼자서 하던 일인걸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떤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돕던 중 오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라고 하시면?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나요? 싫다고 할 수 있나요? 그녀의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싫다고 할 수 있느냐니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여성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오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파를 썰었습니다. 한국 여자가 부럽네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렵습니까? 전통이라는 건 때로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든게가 게르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르든게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마을에 촌장님이 오십니다. 손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촌장이 온다니 왜 갑자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손님은 귀한 분이니까요. 마을에서 예의를 다해야겠지요. 바트르와 오유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게르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나이 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촌장 몽케입니다. 그는 제 옆에 앉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몽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동안 편히 쉬다 가세요. 몽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손님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손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게 있으면 편히 말해주세요. 몽케의 말에는 어떤 암시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촌장이 돌아가자 게르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공기가 답답해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게르 쪽에서 낮게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트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됐어요. 어르든게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그만하라는 거냐? 이 모든 건 말이에요. 21세기인데 아직도 19세기 방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르든게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 21세기 방식이 뭐냐? 서구식으로 사는 것이냐? 조상들이 물려준 모든 걸 버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거죠. 손님을 환대하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는. 바트르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니? 어르든게가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친구들, 특히 여자친구들이 우리 가족 얘기 듣고 어떤 반응 보이는지. 오윤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바트르, 목소리 낮춰라. 하지만 바트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르든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요. 손님이 불편해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게르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의 자유도 마냥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구나. 어르든게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아직 우리 민족에 대해서 몰라. 그는 게르 한쪽에 걸린 낡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내 할아버지 시절 혹독한 겨울이 있었다. 식량도 없고 연료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밤 길 잃은 러시아 상인이 우리 게르를 찾아왔다. 어르든게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주셨다. 마지막 양고기, 마지막 연료,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까지도 게르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닥불만 파직파직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게르 안에서의 갈등이 잠잠해진 뒤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르 문이 열리더니 오윤이 물 양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우물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없이 물 양동이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우리는 함께 물동이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리던 어색한 침묵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다 들으셨죠? 저는 대답 대신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윤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외지에서 온 상인이 우리 게르에 며칠 머물렀어요. 그녀의 손이 물동이를 움켜쥔 채 살짝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그 사람을 특별히 돌보라 했습니다. 가족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고.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한다고 했죠.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데다 온 마을의 눈이 무서웠거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조상들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남자들이 편의를 위해 만든 규칙이었을까요?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물을 길어 올리며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윤의 고백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다. 온 마을에서 수군거린다. 혹시 지금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인 건 아닐까? 저 때문에 이 가족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게르 밖에서 올빼미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왜 이리 섬뜩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게르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호기심인 줄 알았습니다. 외국인이 신기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들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수근거리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몽골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좋은 시선은 아닌 게 확실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오윤에게 다가와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오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트르에게 물었습니다. 바트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손님이 오셨다고 소문이 났어요. 특별한 손님이라고. 특별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버지가 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관심이 단순히 호기심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 몽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을에 머무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오늘 저녁에는 저희 마을만의 전통 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 환대라니. 제 등골이 서늘해져 어르등개를 바라보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죠. 손님에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요. 오후 늦은 시간 오윤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잠깐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게르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으로 갔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좀 그래요. 오윤은 멀리 초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이 정한 일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견뎌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게르 쪽에서 어르등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야겠어요. 오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게르로 돌아가자 몽케가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몽케는 마을의 원로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마을의 산증인들입니다. 몽케가 소개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 오치르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젊은이여,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잠식 오녹, 손님의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는 낡은 가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1890년 겨울 얼어 죽어가던 러시아 상인을 우리 증조할머니가 품에 안아 밤새 체온으로 살렸어요. 그게 진짜 환대였지요. 두 번째 원로 바투가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어요. 길 잃은 사람 보면 자기 옷까지 벗어서 덮어주셨거든요. 세 번째 원로 체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에는 사람의 체온이 생명줄이었어요. 연료가 떨어지면 가족 모두가 돌아가며 손님을 품에 안아서 살렸죠. 오치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아름다운 전통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바투가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일부 남자들이 이걸 잘못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전통이니까라며 여자들을 강요했죠. 체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누나도 그렇게 당했어요. 울면서도 조상의 뜻이라며 따라야 했거든요. 그게 환대예요. 그건 착취죠. 오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겹쳤을 겁니다. 바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서쪽에서 독일 관광객이 신고한 일 있었잖아요. 체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몽골 전통 체험이라며 돈 받고 딸을 보내는 가족들. 그게 우리 조상들이 원한 거였을까요? 몽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진짜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환대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착취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요. 원로들이 돌아간 후 게르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풍습에는 3가지 층위가 있었습니다. 첫째, 원래의 의미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진정한 환대. 둘째, 왜곡된 형태에서 권력과 돈을 위한 착취. 셋째, 현재의 혼란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상태. 바람이 게르를 흔들고 밖에서는 눈이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눈보라는 보통 한겨울에 나오는데 바트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등개가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동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게르 밖에서 말들이 불안하게 히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더욱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늑대가 내려왔나 봐요. 오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3시경 밖에서 말이 놀라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바트르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어르등개도 따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저도 함께 나가겠다고 했지만 어르등개가 만류했습니다. 위험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저는 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게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트르, 어르등개. 제가 소리쳤지만 바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던 중 제 발이 빙판에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제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피었습니다. 눈송이들이 제 얼굴에 떨어져 핏물과 섞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움이 심했습니다. 다리에서도 힘이 서서히 빠졌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제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약하게 소리쳤지만 바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눈이 제 입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짠맛과 쓴맛이 섞인 맛이었습니다. 피 맛이었습니다. 귀에서는 늑대 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저는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제 뺨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도, 늑대 울음도, 제 숨소리조차도.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바트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어르든개와 함께 저를 찾아냈습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요. 빨리 게르로. 어르든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부축해서 게르로 데려갔습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서 죽으면 집안의 수치다. 어르든개의 단호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의식이 끊겼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이마 위에 놓인 따뜻한 손길을, 떨리던 제 몸을 감싸던 포근한 체온을, 귀 가까이서 들리던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숨결을. 그것은 오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녀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적셔 제 입술에 대어주고 차가운 손을 자기 가슴에 꼭 붙여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깊은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그 온기는 저를 현실로 붙잡아 두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을 때 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는 오윤의 손길이 가장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간호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의 일들을 나중에 바트르에게서 들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그녀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살아있는 건 당신 덕분이에요. 오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잠식 온옥이에요. 손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 우리 조상들이 정말 원했던 환대예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건 이런 본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남자들이 만든 왜곡된 버전만 남아있고요. 오윤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도 그래요. 그건 우리 전통의 환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죠. 회복한 후 저는 초원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내를 내어주는 풍습이 있을까? 하는 원시적인 궁금증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깊은 진실을 만났습니다. 첫째, 원래의 의미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것. 그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환대였습니다. 둘째, 하지만 그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들의 욕망과 권력욕에 의해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신성한 의식이 단순한 착취로 변질된 것이죠. 셋째, 그리고 현재는 이 두 가지가 혼재하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제가 충격받았던 건 그 풍습 자체가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고 야만적인 풍습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곳을 바라봤던 겁니다. 서구적 관점에서, 문명인의 시각에서 미개한 전통을 구경하러 온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미개했습니다. 표면만 보고 배경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순한 자극만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깨달음이 가장 부끄럽고 동시에 가장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몽케가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머무시는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정말 소중한 경험하고 갑니다. 몽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저희의 진짜 전통적인 의미를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곳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죠. 몽케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예요.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몽골 초원을 떠나며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전통이란 무엇인가? 환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가 이 여행에서 배운 건 세상의 어떤 일도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풍습에도 원래의 의미, 왜곡된 형태, 개인의 경험, 시대적 변화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타 문화를 바라볼 때의 자세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시선을 좁히지 않으며 다양한 층위를 모두 보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편견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몽골의 손님에게 아내를 내어준다는 풍습, 그것은 생명을 구하려는 최고의 환대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비록 일부에서 왜곡되어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 본질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윤이 제 곁에서 밤새 체온을 나누어 준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 하지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문화나 전통 또는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그 이면의 진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편견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내어줌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